네, 배공개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1번지에서 만난 사람, 오늘은 민주당과 한창 합당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네.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민주당과 지금 합당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합당한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 금방 되겠구나,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왜 아직까지 안 되죠? 기존의 어떤 합당 논의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는 게요. 예. 과거에는 우리 정당사에 여러 번 합당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사전에 물밑 작업이 있고 당 대표들이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일종의 이제 지분 나누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지난 총선 이후에 당 대표 경선 때부터 당시에 출마하셨던 이낙연 후보, 김부겸 후보, 박주민 후보 이런 분들의 다 공통 공약이 예. 이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예. 근데 그때뿐이었고 공식적으로 뭐 저희에게 제안을 하거나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죠. 시중에 뭐 얘기는 무성했지만. 예. 근데 그걸 송영길 대표께서 저한테 이제 공식적인 논의를 좀 시작합시다라고 제안을 한 게 이제 시작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 같았던 무슨 물밑 협상이나 이런 기관들이 전혀 없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논의를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내용의 중심이 열린민주당이 어떻든 표방했던 가치나 그 추구했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열린민주당 당원들의 예. 깊은 의구심 내지는 또 바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민주당이 얼마만큼 명확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한 논의가 주로 집중돼서 진행 중인 것입니다.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셔서 예. 이제 우리 당원분들께도 중간중간에 이제 협상 과정이나 내용들을 알려야 되고, 저희가 또 공천부터 뭐 다 열린 공천으로 했듯이 당의 주요 의사 결정을 결국은 당원들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좀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연내 합당 목표로 하셨지 않습니까? 목표라기보다는 합당을 할 거면 연내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 예. 뭐 시간을 넘겨서 길게 끌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가부간에 올해 안으로 판가름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가부간에. 네. 혹시 지금 합당 논의 과정에서 가장 좀 걸림돌이라고 그럴까? 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열린민주당이 총선 때부터 제시해왔던 개혁 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치 개혁도 있고 검찰 개혁 문제, 또 잘 알고 계시는 언론 개혁 문제, 또 교육 개혁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을 저희가 제시한 바가 있었고,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열린민주당 당원들께서 가장 바라는 바였죠. 예. 근데 그것을 민주당 지도부가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느냐, 또 민주당 당원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하시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합당에서는 이제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민주당은 전통이 오래된 정당이고 또 많은 분들의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특히 이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시는 것 같고, 그것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수용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핵심일 것 같습니다. 당 안으로 들어가니까 또 그런 문제들이 있군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민주당도 내 식구, 열린민주당도 내 식구, 오히려 열린민주당이 정통 민주당의 정신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이 많을걸요. 지금 민주당은 그렇죠. 보수냐 진보냐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열린민주당 지지자나 당원분들께서는 합당에 관한 신중한 의견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말하자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희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로 협상 과정에서 논의되는 것이죠. 정체성에 약간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당에, 열린민주당의 새로운 맑은 물이 좀 들어가서 민주당이 더 맑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죠. 네,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우리 최강욱 대표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이신가요? 네, 태어난 곳은 남원이고요. 예. 제가 어린 시절은 전라남도 보성, 순천, 여수 이렇게 성장을 했고, 아버지가 그쪽에서 뭐 하셨나요? 아버님께서 이제 교편을 잡으셔가지고 주로 처음에 이제 전라남도 쪽에서 교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입학을
보성군 조성면이라고 있거든요. 예, 예. 거기 조성 북국민학교에 입학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전라고는 또 전북에 있잖아요. 네, 이제 국민학교 졸업할 때쯤에 전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초중고는 전주에서 다 졸업을 했죠. 호남의 아들은 뭐 전남 전북이지만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 남원 출신이시라서 이번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네. 결국은 민주당에 못 들어오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합당한다고 하는데 최강욱 대표가 남원이니까 어차피 나는 남원에서 공천 못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갔나? 그래서 그럴 리가요. 그렇다면은 저기 열린민주당에 김우겸 의원도 계시는데 김관영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군산 아닌가요? 예, 군산 분들이죠. 예. 그래요. 한번 생각이 난 김에 여쭤봤습니다. 예. 자, 이제 뭐 합당은 그러면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될까요? 글쎄요, 뭐 걱정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안 될까 봐.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아니 지금은 하여튼 논의 중이라서요. 뭐 예. 그런 여부에 대한 판단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지금 열린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열린민주당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당원분들께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부터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개혁적인 선명성 있는 가치들을 좀 많이 내세우고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호의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합당 논의가 안 됐으면 열린민주당에서도 대선 후보 내려고 했습니까? 대선 후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예. 그리고 내야 된다라는 의견도 꽤 있으셨는데 예. 현실적으로 열린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합당 여부와 이게 무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민주개혁 진영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점들에 대한 신중한 판단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앞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저희 당원분들은 그다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꼭 후보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랬군요. 최강욱 대선 후보도 괜찮은 카드인데. 아유 뭐 많이 미흡하죠. 대선 후보는 감이 되는 분들이 나와야죠. 예. 합당 얘기 좀 해봤고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좀 대선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네, 배공개 시사 1번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될 때인가 서울중앙지검장 될 때 그때 최강욱 대표 청와대에 계셨나요? 중앙지검장 될 때는 아니었고요. 예. 검찰총장 될 때는 제가 있었죠. 청와대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공직기강 비서관. 그러면은 임명이나 이렇게 추천할 때 공직기강 비서관은 의견 같은 거 제시 안 제가 합니까? 인사검증 담당자니까 예. 당연히 검증 결과를 말씀드리고 또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죠. 그때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총장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아, 과거부터 또 이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초임 검사 때부터 얼굴을 봐서 알고 있었고 중간중간에 또 여러 과정들이 있어서 또 경험한 바도 있고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이분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어떤 일종의 위험성이랄까? 그다음에 검찰 조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분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발언. 그것이 사실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 앞에 충성하는 공직자다라는 의미가 아니었고 제가 이해하고 그 당시에도 받아들이기로는 이거는 나는 검찰 조직에 충실하는 사람이지 상관의 명예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게 더 정확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에 국정원 댓글 수사나 이런 게 벌어질 때에도 그 두 가지 장면이 사실은 그 국민들한테 윤석열 검사의 모습을 각인시킨 최초의 사례잖아요. 그때 보여준 모습도 이건 어떻게든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고 대선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이나 불법을 잡아내는 것이 검사의 사명이다. 뭐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최고고 검사가 제일인데 국정원이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뭐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는 검사의 자존심으로서 이건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측면이 좀 더 강하게 들어서 이루어진 판단이고 행동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맞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 대표께서 그때 청와대 계실 때 부적절 의견을 제시를 하셨나요?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인사검증을 거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공직기관 비서관이 의견을 내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여태 설명드린 걸로 좀 가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말이죠. 이제 뭐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네. 윤석열 총장이 나중에 임명된 뒤에 최강욱 비서관이 나를 그렇게 봤어?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네. 지금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타겟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 뭐 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단지 이제 본인이 보기에 되게 껄끄러운 사람이 청와대 안에 있다. 그것이 자기가 총장으로서 마음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했던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뒤에 그 여러 번의 이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추미애 장관께서 날치기 기소라고 표현한 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예. 그런 것들은 노골적으로 이제 저를 청와대에서 어떻게든 쫓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반영된 거였고 예. 그 이후에 벌어진 기소들은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그 활동도 어떻게든 끊어놓겠다. 그것이 이제 선거법 사건으로 고발장을 검사가 작성하게 해서 예. 전직 검사인 김웅 당시 후보에게 보내고 또 전직 검사인 정점식 의원이 전달을 하고 또 다른 루트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또 그 내용 그대로 베껴서 접수를 하고 예.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는 절실한 의도를 가지고 벌인 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공수처의 참고인 조사 같은 거 받으셨나요? 공수처의 예. 왜냐하면 그 대상에 포함이 돼 맞습니다. 예. 있었으니까요. 제가 피해자니까 당연히 예. 진술해야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수사도 해보셨고 변호사 활동도 해보셨으니까 참고인 조사 받으면서 아 이거 수사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구나 하고 좀 느낌이 올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었고 의지도 명확하다고 느꼈는데 단 검찰 구성원들 특유의 어떤 그 법꾸라지식 행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뻔한 것도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하는 그런 것들을 공수처 입장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경험이나 역량이 좀 미숙한 게 아닌가 예. 그런 걱정이 조금 들긴 했었습니다. 요즘에 공수처 놓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네. 어렵게 탄생시켰습니까? 그런데 하는 것마다 이렇게 뭐 기각되고 제대로 못하고 도대체 저 공수처 그냥 놔둬야 되느냐 이런 국민들이 많습니다. 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원칙적으로 보자면 과거에 이제 앵커께서도 언론인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지만 검찰 수사의 성패를 구속 여부로 판단하고자 하고 그것이 또 검사들이 언론에다가 주로 주입하는 일종의 프레임이죠.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관련 수사를 하면 확실하게 구속될 수 있는 그 뭐 이렇게 횡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일단 구속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진행해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속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이 일단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국민 일반에서 보시기에도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이제 유죄로 판단을 내려버리는 그게 이제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공수처가 뭐 반드시 인권 지향적인 수사 때문에 뭐 구속하기에 불비한 그 수사를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가 실패한 것 아니냐 예. 이렇게 보는 견해는 좀 동의하기 저는, 힘들다. 동의하기 힘들다는 생각이고요. 단 그 피의자가 보인 그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볼 때는 다른 사안에 있어서 이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의자의 태도에 비춰보면 충분히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지나치게 신중하게 판단한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 예.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 부분 제가 동의합니다. 꼭 구속시켜야 뭐 네, 수사 네. 잘했다라고 뭐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인데 공수처가 두 번에 걸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기각되고 네. 두 번째 청구했을 때는 뭔가 확실한 증거를 이제 잡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두 번째도 기각이 되면 도대체 저거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심은 당연히 하시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피의자의 태도가 말하자면 지금
그 몇 가지 이제 흘러나온 얘기들에 의하면 뻔한 사실을 부인하는 걸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수사를 하는 쪽에서는 뭔가 이 사람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말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구속 카드를 꺼낸 것 같고, 그런데 법원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증거는 상당 부분 다 수집돼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핵심 그 주범으로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한 사람인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범죄의 중대성에 놓고 봤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고발 사주가 갖고 있는 성격, 그러니까 국기문란이라는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고발장까지 써줘가면서 수사에 착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판사가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한 소극적인 판단이 굉장히 아쉽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 관련된 의혹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본부장 의혹이라고 하던데 뭐 본인, 부인, 장모.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만큼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많이 미흡하죠. 대장동 의혹도 지금 이른바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곽상도 의원도 기각이 될 정도로 뭔가가 제대로 좀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혹시 최 대표께서 지금 검찰이 윤석열 후보를 심정적으로 좀 지지하고 네. 그쪽 편에 섰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비위 혐의를 고발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또 법사위원회 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간의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이나 또 수사팀이 보인 어떤 공식적인 태도나 답변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본인들도 굉장히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알고 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신뢰나 명예가 걸려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의 그 다짐에 비춰서는 굉장히 미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비교 대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과거 조국 장관에 대한 일종의 검증 차원이라고 하면서 벌였던 그 사냥식 수사에 비교를 해보면 이거 뭐 100분의 1이나 될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수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질타하는 언론도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나쁜 패습 중에 하나가 이 정권 교체기나 이런 때가 되면은 뭔가 본인들이 손에 카드를 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던 간에 우리는 살아남겠다 이런 태도를 보인 적이 많았었고 그것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저해시키는 계기가 되는데 지금도 일종의 그런 식의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늘 해오던 수법이 그런 식으로 선거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 이런 식으로 선거 국면에서 행세를 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승패에 따라서 패한 쪽을 마치 엄청난 비리를 본인들이 찾아낸 것처럼 수사를 해서 국민적인 어떤 관심을 얻고 또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익을 관철해야 될 시점이 나오면 그 집권 세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부 정보나 비리 같은 걸 파헤치면서 마치 권력에 도전하는 수사를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본인들을 분장을 하고 이것들이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더 민주적인 개혁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더더욱 심한 모습을 보였죠. 왜냐하면 과거처럼 검찰을 그 손아귀에 쥐고 그 흔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나쁜 태도들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검찰 수뇌부나 집행부는 뭐 적어도 그런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면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기대를 거두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기 실망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하신 분 아닙니까? 최 대표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대한민국 검찰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수십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치 권력과 공생하고 거래하는 방법들을 습득을 해왔고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일종의 금단 현상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정치 권력과 거래하고 공생하는 것은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위적인 정치 권력과 공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막대한 이득이 따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저희는 그걸 부패 공동체 내지는 부패 카르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검사직을 떠난 이후에도 막대한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것이 이제 대장동 사건에서 언급되고 있는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이름이 왜 저렇게 전직 검사장을 지낸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걸로 지금 일각이 드러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쭉 쌓아왔던 일종의 정치 권력과 거래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10분 발휘해서 정치권에도 진출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 내에서 보직을 챙긴 다음에 그 보직을 바탕으로 또 화려한 정관 변호사로 복귀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고착화된 세월들이 길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지금 쉽게 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어떤 그 카르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이익. 예. 거기서 소외되면 빠지게 되면 그 차이가 나는 그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 조직을 굉장히 불건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끼지 않으면 저기서 내 저 자리에 가지 않으면 또 저 자리에 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이런 것들이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검찰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극복하기를 바랬는데 예. 오히려 윤석열 총장 때 보였던 그런 어떤 편파적이고 가혹한 사냥식 수사에 의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 이 조직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저런 식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실제로 현직 검사들이 갖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말이죠. 지금 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박범계 그래도 나름 강단이 있는 사람들이 법무장관으로 가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네. 현재까지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만큼의 개혁은 못 가져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을 끊어내기에는 검찰의 그 부분이 너무 공고하고 오래돼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굉장히 뿌리가 깊은 그 공고한 어떤 조직 체계 또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개혁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한쪽 팔을 묶어놓고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촛불 시민들로부터 명받았던 사명 같은 게 적폐청산을 확실하게 해내고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해라. 이런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상호 모순적인 상황인 것이죠. 검찰이 수사에 관한 집중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기소에 관한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폐청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가 없는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고 예. 그런데 그런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또 개혁을 이루려고 하니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정부처럼 검찰을 사찰한다거나 뭐 국정원을 내세워서 감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압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그런 수단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 검찰 입장에서는 또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 내가 대통령을 능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작용하는 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서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해온 집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단호한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이 또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방해받고 이게 가라앉고 뭐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의 의사는 지나치게 증폭돼 가지고 또 알려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과연 문재인 정부가 끝났을 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 개혁 평가 국민들이 몇 점이나 줄지 궁금하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종종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백운계 시사 1분지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